네, 화이트북입니다. 일반적으로 if, 그러니까 이제 만약 뭐뭐 했더라면, 뭐 이런 이제 역사에는 가정이 불필요하다. 이게 이제 정설인데요. 근데 우리가 역사라는 게 사실 히스토리는 시하고 스토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눠서 보면.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그 지나갔다라는 거는 이제 고정됐다는 거죠. 불변의 이야기.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호기심은 그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 그와 이제 거의 견줄 만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이야기에 리플을 한번 갖다 붙여보는 겁니다. 만일 이랬더라면, 만일 저랬더라면,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물론 역사적 사실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상상력이 자극받고 또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게 역사적 사실 자체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는 200년 후에 또는 길게 뭐 300년 후에 똑같은 패턴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if 만약 이랬더라면 하는 그 가정을 이렇게 들이며 이렇게 대보는 거는 제가 이야기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이야기 자체를 풍부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서 조금 더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지만요. 제가 이제 좀 앞이 길었는데 제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이제 지난 세기의 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 전 세계가 다 같이 엮인 그런 어마어마한 역동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사건들 그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케이블 TV에서는 블렌더라 그러고 블린더라 그래서 이제 그 치명적인 실수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실수가 아니라 사건 사고들을 한번 찾아서 유사한 사고들을 찾아서 한번 if에 걸어보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 엎친 데 덮친 격에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비행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나 비행기 사건 이걸 통해서 이제 2차 대전에 만약이라는 걸 걸러서 운명이 바뀌었다. 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이 바뀌고 뭐 이랬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이 되는 건 우리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고라는 건요, 아주 미시적으로 좁혀보면 한 사람의 운명 또는 거기 동참했던 몇 명의 운명이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인의 맥락 또는 아주 소수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 이런 거지만, 그러나 이거를 커다란 맥락, 그러니까 전체 맥락 속에 넣고 보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그런 사건은 한 집단, 아주 넓게 봐서 수만 명이 관련되는 한 집단이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한 국가의 운명 자체를 바꾸는 이런 커다란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사건, 사고 중에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이제 확장시켜 보면 충분히 한 집단이나 대규모 집단이나 국가의 운명과도 연결되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주요 참전국 위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영국의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장거리 수송기가 이제 뭔지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그런데요. 확실한 거는 이 영국은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었지만 2차 대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다지 뭐 이렇게 열심히 밝혀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알지만 영국이 그 본토 항공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이 참전 선언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미군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혼자, 미국이 참전을 선언을 하긴 했지만 영국군이 혼자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국의 그 목을 쥐고 있는 게 소위 이제 그 아시죠? 본토 항공전이라는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주축군, 그러니까 독일과 이탈리아군이 중심이 된 주축군과 영국군과 영연방군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투였는데, 이게 사실 영국 입장에서도 중요했죠. 왜 그러냐면 대서양 전투라 그래갖고 그 미국으로부터 건너오는 수많은 물자를 독일의 유보트가 이제 격침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의 그 목숨줄은요, 영국이 섬이기 때문에 고립이 돼 있어서 사실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자기네 연방국, 특히 인도나 이런 쪽에, 특히 인도인데 인도에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이 영국의 그 생명줄을 이제 쥐고 있었습니다.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라는 게 그냥 싸운 게 아니고, 독일이 자기네와 그 우호국인 이제 리비아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알제리, 리비아 이런 데를 통해서 부대를 상륙시켜서 이집트를 거쳐 갖고 수에즈 운하를 꽉 쥐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목표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뭐냐, 수에즈 운하를 꽉 점령함으로써 그 태평양 쪽에서 넘어오는 그 물자들을 막아갖고 뭐한다? 영국의 목을 죄고, 또 하나는 거기서 옆으로 살짝 움직이면 이제 중동의 유전 지역을 탈취해갖고 이제 그 독일이 항상 연료 부족에 시달렸으니까 연료를 확보한다. 이게 이제 독일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알다시피 그 이제 논멜이 그 가서 이제 북아프리카 군단을 지휘하게 되는데, 얘기가 약간 빗나갈 것 같으니까 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집트에 있던 그 영국군을 이끌고 논멜과 맞섰던 그 사령관은 영국군 그 옥친넥 중장입니다. 아까 8군 사령관인데, 이 사람은 주로 특징이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외부 침략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막을 이용한 방어 작전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어. 그러니까 후퇴하면서 끊임없이 방어한다. 뭐 이런 전략이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옥친넥이 이제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대 항구인, 리비아의 최대 항구인 소브록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은 이제 처칠이 화를 잔뜩 내죠. 왜냐하면 처칠 같은 경우에 수상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한 게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인데,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아니 처칠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철수로 승리할 수는 없다. 너무나 자명한 얘기죠. 자국 군대가 포로가 될 뻔했는데 그거를 30만 명 넘게 철수시켰다. 근데 그 철수로 승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인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용서할 수 없다. 패배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옥친넥을 해임하고 새로운 8군 사령관을 한 명을 보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 이름을 제가 찾으려고, 제가 이제 정보에 능통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본토에 있던 어떤 분을 지명해 갖고 부임을 시킵니다. 근데 이분이 부임해서 쫙 가가지고 그 이집트의 그 영국군 주둔지에 상륙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싹 날라와 갖고 상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서 받아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임하던 날에 하는 날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해요. 영국으로서 아주 충격이죠. 전임 사령관은 해임됐는데 후임 사령관은 와갖고 부임하는 날 비행기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거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 있던 영국 8군의 사기가 아주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이제 바로 그러니까 요 부분을 떼어내고 뭐 옥친넥 후임으로 버나드로 몽고메리를 지명했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는 바람에 다급하게 처칠이 몽고메리를 보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 왜 처음에 처칠이 몽고메리를 안 보냈느냐? 그건 간단한 겁니다. 몽고메리는 그 전에 그 몽고메리의 전력을 살펴보면, 몽고메리는 그 영국 원정군의 사단장으로 가 있다가
그 정체리크로 철수하는데 철수할 때 굉장히 철수를 잘해갖고 자기가 지휘하던 사단 병력 대부분을 고스란히 영국 본토로 철수시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철수를 굉장히 잘하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처칠이 그걸 믿고 수상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을 이렇게 그레이트 브리스턴 섬을 자세히 보시면 이 남쪽이 프랑스 해안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북쪽은 좀 멀리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부 해안의 방어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자면 이 버나드 몽고메리가 그다음에 뭐를 맡았냐 하면 이제 영국군이 대규모로 미국이 만약에 참전을 하면 그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대규모로 상륙을 해야 되는데 상륙할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상륙해야 되고 적의 저항이 없을 거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알아보려고 DF 기습이라는 거를 준비합니다. 이제 작전 이름은 주빌리 작전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독일군이 잘 지키고 있는 항구를 한번 슬쩍 쳐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습해갖고 48시간 동안 점거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철수하는 거예요. 그걸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한번 해봐갖고 이제 DF 기습작전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 적임자로 버나드 몽고메리를 임명을 합니다. 몽고메리가 그 작전을 막 세우고 있는데 해군하고 협력을 해갖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갑자기 그 8군 사령관이 그렇게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몽고메리가 그 DF 기습작전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8군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는 버나드 몽고메리는 그 작전을 맞서서 실행했으면 아마 2차 대전에서 실패한 장군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아마 대전사에 이름도 안 나올 거예요. 그 DF 작전이라는 거는 뭐 그 다음에 마운슨 배튼경이 이제 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밀어붙여서 실행을 했는데 어쨌든 대실패로 끝납니다. 애꿎은 캐나다군만 몇천 명이 거기 뭐 5만 가까이 상륙을 해갖고 거의 뭐 수천 명이 죽고 그 자리에서 하루 만에 전사하고 나머지가 포로로 잡히고 절반 정도만 이제 영국으로 탈출을 하는 그런 대실패로 끝납니다. 이 DF 기습 작전이. 근데 하여간 여기서 몽고메리가 발을 딱 빼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로 오는 바람에 거기서 엘 알라메인에서 그 롬메를 격파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몽고메리라는 이 인물 자체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아주 대단한 장군, 그 영국군 원수의 이제 그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의문의 비행 사고는 만약에 그 몽고메리 전임자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북아프리카 전선은 어떻게 됐을 것이며 뭐 이런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영국한테는 이제 반쪽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고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영국보다도 이제 훨씬 중요한 게 일본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일본 해군의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진주만 기습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날까지 그러니까 1943년 4월 18일까지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바로 야마모토 이소로쿠였습니다. 이소로쿠 대장, 해군 대장이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마모토 이소로쿠 해군 대장이 이제 진주만 기습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결정적으로 뭐를 못했냐면 미 해군 항공모함들을 격침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이소로쿠 야마모토 대장 자체가 그 거함, 그러니까 그 거함 거포주의라 그래서 그 전에는 해군이 싸울 때 엄청나게 큰 배에 큰 대포를 달아갖고 포격을 통해서 이제 적을 제압하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18세기 이후 아니 아주 멀리 보면 거의 이제 16세기, 17세기 그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해군들이 싸워온 건데 이 사람은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의 중요성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역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거는 그래서 일본 제국 해군이
2차 대전이 일어나는 순간에 11척, 대형 항공모함 11척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항공모함 보유 해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능가했어요. 그래서 이 야마모토가 가장 먼저 핵심 목표로 삼은 게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들을 격침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못한 거죠. 진주만 기습 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두리슬 비행대대에 의해서 도쿄가 폭격을 당합니다. 이제 미국 그 렉싱턴이라는 항공모함에서 출격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러면 미국 항공모함을 꿰뜯겨가지고 그 괴멸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미드웨이 해전을 하는데 하여간 미드웨이 해전에서 역으로 당하죠. 미국한테. 그래서 자기네 항공모함 4척이 침몰하고 미국은 그 한 척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일본 연합파, 그러니까 해군의 연합함대에 있어서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이 사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는 건 근데 미드웨이 해전 때부터 이미 미 해군은 일본 해군의 모든 암호 전문을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미 해독을 해요. 일정 부분. 근데 거기서도 다 해독한 것처럼 안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일본 해군의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소로쿠가 소위 그 이제 남태평양에 일본 해군의 중심 기지가 라바울이었습니다. 여기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것도 태평양의 그 오스트레리아 근처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환초지대에 있는 라바울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라바울에서 자기네 전진기지인 부건빌이라는 또 그런 섬으로 전선 시찰을 나가려고 이제 나간다라는 게 이제 암호로다가 미군이 중간에서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을 한 거예요. 그 암호를 감청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미국 수뇌부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쟁 초에서 전투 중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알았다, 그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가서 얘를 만약에 격추시키거나 죽이면 이건 암살이 아니냐. 그래서 암살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군인은 암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아주 옛날 정통적인 그런 관습을 따르자라는 그런 세력이 있었고 거의 육군이 그렇습니다. 근데 해군은 일본하고 싸워본 거예요. 일본하고 피 터지게 싸워보니까 이건 뭐 관습이니 관례니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 당시 해군 그때는 이제 그 합참장이라는 제도도 없었고 이제 뭐 참모총장이라는 제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해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어레스트 제독이 안 된다. 적장을 죽이는 거는 전투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1942년 8월에 아니 43년에 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바울이 아니라 부건빌 근처로 그 P-38 그 쌍발 전투기를 6대를 보내요. 근데 암호가 해독됐다라는 거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전 며칠 전부터 슬쩍 거기를 전투 정찰을 하는 것처럼 계속 보냅니다. 그러다가 하여간 어떻게 해서 그렇든지 간에 거기서 이제 그 시간에 딱 나타나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제 부건빌 상공에서 그 야마모토가 탄 비행기를 격추시킵니다. 그 호위기들을 유인하고 2차 암살 부대가 구름 속에 숨어있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타고 있던 그 폭격기를 격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입장에서는 이 야마모토가 그렇게 전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연합 함대에 있어서 엄청난 이제 그 타격을 줍니다. 어떤 타격을 받냐면 이 일본 해군은요, 제가 뭐 일본 편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는 그런 게 있지만 당시 20세기 초반이었지만 자기네 나름대로 해군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막 능력이 특출하다고 기술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막 지휘권을 맡기고 이런 짓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공 서열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능해도 같은 계급에서는 선임자, 기수가 높은 사람이 자동으로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나쁜 관습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중간에서 자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권위로 그거를 조정하던 사람이 야마모토였는데, 야마모토가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각 함대 사령관들이 현장 지휘관이라는 이유로 지 맘대로 행동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길게는 얘기 안 드리겠지만, 일본 해군이 미국 해군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마지막 기회가 레이클만 해전이 생깁니다. 거기서 잘만 했으면 상륙했던, 필리핀에 상륙한 그 미군을 거의 고립시키고 엄청나게 이제 전쟁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각 뭐 중앙함대 뭐 이런 함대 사령관들의 그런 자기 독단적 판단에 의해서 그게 좌절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야마모토가 사실상 비행기 사고로 죽는다는 거는 일본한테 있어서는 이제 결정적인 그 손실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본영에서 한 달 동안 이걸 밝히질 않고 숨겨놨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에서는 이제 장군들이 많이 죽어요. 전쟁을 아주 격하게 하다 보니까 장군이 많이 죽는데, 그 중에서 고위급이 아니라 이제 고위급 그러면은 원수들도 많이 죽습니다. 아시죠? 롬멜도 뭐합니까? 자살합니다. 근데 뭐 말은 전사라고 그러지만 자살했죠. 폰 클루게도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의심가는 애들은 뭐 지가 목을 매달기도 하고 자살을 종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인 뭐 그다지 그렇게 뭐 고위장성이 죽었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에르하르트 디틀 상급대장이라는 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상급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치당에 아주 충성을 했던, 정말로 그 나치의 맹조, 거의 충신 같은 그런 장성인데요. 재밌는 건 이 사람이 1944년 6월 23일에, 그러니까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얼마 안 되고 나선데 히틀러를 만나러 왔다가 히틀러한테 지원 약속을 받고 자기 이제 그 지역,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원래 그 에르하르트 디스를 보니까 그 산악사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산악사단으로 갔습니다. 근데 산악사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산맥이나 이런 아주 험준한 지역에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특화된 그런 부대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보면 미 육군의 제14단 같은 경우가 산악사단이라고 14낙사단 이러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가 합병됐을 때 오스트리아에 있던 제3산악사단 사단장이 되면서 이제 수각을 나타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갔냐면 핀란드하고 노르웨이를 침공하고, 노르웨이를 거쳐서 핀란드하고 소련 국경 지역에서 나중에 거기 이제 나플란트 군이라고 이제 거기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만든 그 군의 그 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 에드와르트 디슬이 이제 거기서 히틀러를 만나고 돌아가던 바로 그때, 돌아가는 길에 바로 비행기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시사이어 마르크 인근에서 이제 추락을 해서 죽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동부전선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소련이 막 이렇게 쳐들어올 때 소련이 그 독일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독일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발트 3국, 아시죠?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발트 3국하고 그 위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까지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독일군이 건재해갖고 두 가지인데, 미국 쪽에서 넘어오는 그 군수 물자를 차단하면서 독일군을, 그러니까 소련군을 괴롭혔으면 이 독일의 그 동부전선이 손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 디텔이 죽으면서 사실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는데, 거기 있던 많은 그러니까 핀란드하고 소련 국경 쪽에 있던 많은 독일군들이 방향을 잃어요. 여기서 계속 저항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부 철수해갖고 독일로 가서 베를린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는
아주 소련뿐만 아니라 연합군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행운 중에 하나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그 2차 대전 때 주축군이라고 했던 그 일본이나 독일에서의 고위장성들의 그 전사나 아니면 자살은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재밌는 얘기지만 연합군 쪽에서 장성들의 그 죽음은 이상하게 승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사는 아닌, 아까 비행기 사고는 아닌데 미국의 경우는 2차 대전 때 그 전선에서 전사한 최고의 계급이 중장입니다. 중장. 삼성 장군이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미군에서 장성이 거의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중장이 3명이나 죽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제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사이먼 버크너 중장이라고 해갖고 오키나와를 침공한 이제 미 연합군, 그러니까 육군과 해병대 연합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성격이 갈갈하고 뭐 별명이 황소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전선 시타라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너무 최전선을 돌아다니다가 일본군 포격에 맞아갖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 B 버크너 장군이라는 분이 이제 그 재밌는 거는 4월 1일 날 빙상작전이라고 해서 오키나와를 침공했는데요. 미국이 한 2달쯤 지난 6월 18일 날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의 최고위급 장성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이제 1944년 6월 6일 날 오버로드 작전을 위해서 이제 노르망디를 미국이 상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2파, 3파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2진, 3진으로 나중에 왔던 그 장군 중에 그 육군 내 레슬리 맥네어 중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갑병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갑이라는 건 탱크나 장갑차, 자주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뭐 이런 건데요. 재밌는 거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지금 보면 성공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교두보만 확보했다 뿐이지 캉을 점령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프랑스 내륙으로 뻗어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2달 넘게 계속 그 미군이 그 보카주라고 하는 프랑스 특유의 지형 너머에 있는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너머에 있는 독일 7군한테 막혀가지고 거기서 공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뚫으려고 당시 이제 미군 사령관이었던 오마 블래들리 중장이 이제 미 육군 항공대죠. 그래서 공군이 분리되기 전이니까 영국에 있는 미 8공군을 시켜가지고 독일 지역에다 어마어마한 폭격을 가합니다. 며칠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미군의, 아니 그 당시에 뭐 기술적 한계도 있지만 이 미군의 전략이라는 거는 자기네가 물자가 우수하기 때문에 독일하고 달리 대규모 비행대를 편성해가지고 대규모, 그러니까 막 정밀 폭격보다는 그냥 막 때려 묻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주 좁은 정장, 1km도 안 되는 좁은 전장 안에서 미군하고 독일군이 가깝게 붙어 있었어요. 몇십 미터 간격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군 쪽으로 폭격을 하다가 깔짝 잘못하면 이 폭탄들이 미군 쪽으로 날라옵니다.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보통 그 아군을 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바로 그 작전이 시작된 7월 25일 첫날 그 전선에서 그 사령부에서 지휘를 하고 있던 레슬리 맥네어 중장이 그 미 8공군의 폭격에 의해서 폭사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서부 유럽 전선에서 가장 그 높은 전사한 최고위급 장성이 바로 이 맥네어 중장인데 독일군한테 죽는 게 아니고 미 8공군의 폭격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오폭이죠. 근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 뭐 책임은 안 져요. 근데 이 오폭으로 죽는 게 미국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굉장한 그 2차 대전에 굉장한 그 반전을 불러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레슬리 맥레어 중장이 오마 브래들리하고 뭐 거의 그래요. 그 저 뭐야 아이젠하워 밑에 있던 그 베델 스미스 그때 중장이죠. 스미스 중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웨스트 포인트 동기예요. 사관학교 동기인데 왜 유유상종이라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뭐 사관학교에서는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마 브래들리가 이 맥레어 중장을 친구이자 동기이자 친구지만 그래서 좋아한 게 아니라 기갑 전술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오마 브래들리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병사들은 무슨 생각해요. 충분한 휴식을 주고 충분한 화력을 동원해 갖고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을 때만 나가자. 뭐 이런 아주 그 좀 진지하고 부하를 생각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맥레어 중장을 내려갔는데 폭사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떡합니까? 예, 그 영국에서 그 고무로 만든 가짜 부대 가지고 놀고 있던 패튼을 불러옵니다. 패튼 아시죠, 여러분들? 유명한 조지 S 패튼을 하는 수 없이 불러다가 이 맥레어 중장 자리에 앉혀요. 그러면서 이제 1군이 아니라 3군을 떼서 맡기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걸로 해서 패튼이 제기를 해갖고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프랑스 전선에 들어옵니다. 근데 패튼은 성격이 달라요. 그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패튼은 기갑 전력이라는 건 결국 빠른 속도와 기동전을 펼치고 속도전을 펼쳐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적의 후반부를 쳐가지고 적을 포위 섬멸하는 거다. 막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교두보를 돌파해서 그 독일 라인강 그 독일 국정까지 밀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패튼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저 혼자만 생각일지 모르지만 맥레어 중장이 만약에 그 폭사하지 않았다면 오폭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다면 아마 프랑스 안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미군 전사자가 훨씬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가정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 패튼 얘기는요, 패튼이 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패튼의 3군은요, 정말 속도만 너무 중시해가지고 막 치고 들어갑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막 치고 들어가면 나머지 독일 패잔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패튼의 성공 뒤에는요, 반드시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역할이 있습니다. 재소집된 프랑스 육군하고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패튼 뒤를 쫓아다니면서 토벌 작업을 다 해줘요. 뒤에 남은 잔존 세력을 전부 잡아내고, 그러니까 자기는 만 놓고 이제 미군 장군 중에는 프랑스를 가장 신뢰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막 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저가 이제 영국, 일본, 독일, 미국 4개국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하나가 빠졌죠. 소련. 소련은 사고 이런 걸 밝히지도 않을 뿐더러 재밌는 거는 소련에서는 스탈린 밑에 그 누굽니까 코네프나 쭈코프나 이런 몇 명을 제외하고는 장군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뭐 말 안 들으면 직결 충산하고 막 이랬던 거기 때문에 소련은 별로 그 당시 이제 한 사람이 운명을 확 바꿨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없다고 거의 없이 그냥 스탈린의 의지대로 전체 인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밀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소련은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까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했으면 얘기를 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 걸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언제 생기느냐. 훨씬 사회나 그 국가나 민족이나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는 전쟁만큼 혼란스럽고 갈피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한 사람의 운명이 다른 많은 사람의 운명에도 영향을 끼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면서도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 많이 안 끼치도록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종국적으로 그 사회, 그 커뮤니티, 그 사회, 그 집단, 그 국가가 평안하고 안정되도록 계속 한 개개인들이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영웅이 나오길 바라지 마시고요. 영웅 필요 없습니다. 난세가 생기길 바라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태평성세가 계속돼서 아주 소시민들, 조그마한 사람들의 스타들이나 나오기를 바라는 이런 바람이 훨씬 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신축년 신소의 하나입니다. 신소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만복이 기르시고 부자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객격으로 첫 얘기는 이프 1차를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